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주주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최근 기업 분할과 미국 사업 변수에 대한 입장 발표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주가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CL 사이언스가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날 체내용 지열 제품인 이노시 플러스 DL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고 밝혔고요. 그에 따라서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확대와 현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KMW의 주가가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기준으로 16%나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KMW에 관한 실적 전망치도 좋게 짚혀졌고요. 오늘 통신 장비 업종들이 좋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역시나 다소 조용한 시장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장과 오후장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요. 또 다음 주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양지수 모두 다 현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이어졌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2,695포인트 나타내고요. 코스닥은 734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지수의 약세가 조금 더 짙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도 양지수는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5천억 원 넘는 매도세 보여줍니다. 어제는 대형주나 증권주들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주와 대형주는 다시금 덜어내는 게 확인되고요. 다만 개인 쪽에서 5,300억 원의 매수세 보여줍니다. 기관은 340억 원 매도 물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쪽의 매도세 보이는데요. 오늘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인은 제약주들을 좀 덜어내는 게 확인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테마주에 몰리면서 1,000억 원 넘게 담아냅니다. 기관도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다시금 반납시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장 하이닉스는 좋은 흐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현재는 0.5%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도 강합니다. 물론 어제 대비해서는 증권주와 금융주들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신고가 다가가는 종목군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의 낙폭세 그려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전 종목이 또 하락세 나타내는데 유일하게 펩트론이 기술 이전에 가는 이슈들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3%의 상승 나타내고요. 자,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보합 상승, 보합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사실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제약주들은 오늘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별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들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약주들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들로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자까지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변화된 시장에 맞는 전략들 준비했고요.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전략들 꼼꼼하게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은 SCTV의 김선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저희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쉬어가는 증시. 자, 이틀 연속해가지고 그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특히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를 상호 관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시 항소법원 즉 어필 코트에 이거를 제출하고 나서 일단은 확실하게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관세는 유효하다. 그리고 14일간은 일단은 우선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출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같이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그동안에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약간은 좀 이제 꺾이는 정확히 얘기해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제 넘어갔다가 다시금 내려앉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강한 그 저항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734포인트 여전히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부장들 그리고 조선 소부장들을 비롯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모멘텀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의 하락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제는 좋았잖아요. 분위기 반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시에서 그 아무래도 영향받은 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미 법원이 즉 항소법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고 이제는 약간 유예 기간을 두고서 지켜보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파월에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잖아요. 왜 지금 금리를 안 내리느냐? 그랬는데 파월이 또 거기에다가 맞받아쳤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금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경제의 지표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맞아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금리 인하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런 이 센티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상당히 쉽지 않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이틀 동안 상당히 강하게 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증시 자체에서는 관세에 관한 리스크가 다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호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이게 다시 좀 무마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사라지려나 했다가 다시금 좀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증시 전망도 조금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자리를 봤을 때 미 증시는 굉장히 그 횡보세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횡보세가 생각보다 조금 오래 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끌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다시 이 상승을 해가지고서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어떻게든 위로 돌파해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돌파하려는 것이 현재 미증시가 바라는 방향인데 이미 한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지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상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피로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이제 많이 놀라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더 잘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그 회사들 제프리즈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아폴로라든가 혹은 JP모간이라든가 아니면 버크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건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변의 얘기들로 봤을 때는 이게 고점인 것 같아라는 그런 센티가 서서히 시장에서 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증시에 관한 흐름들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세터 통해서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지수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한번 열어주시죠. 방위산업 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역성장에도 식지 않은 K방산 열기 볼 텐데요. 사실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습니다. 0.8% 하느니 좀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산 굉장히 좋은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쪽 지금 이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들은 지금 이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소부장들, 특히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동안에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든가 카이, 즉 항공우주라든가 이런 분야, 이런 회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유지 보수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대규모의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 장비들, 방산 장비들을 좀 갖춰야 될 상황에 지금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했던 그 미국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제3세계를 그래도 좀 그동안에 많이 다뤘던 프랑스를 빼고 그다음에 제4의 또 다른 선택지로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괜찮은 그 방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방산 전시회이죠. 이 마덱스 2025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을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마덱스는 기본적으로 우선 해군 장비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군하고 해경 장비들을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유도미사일, 그리고 에이기스 방어 체계,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구호 시스템, 그 다음에 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해외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대형 함정 사업들, 그중에 특히 지금 눈독 들인 게 잠수함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잠수함 사업 앞으로 봤을 때 또 되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안 전력으로 있는 3,000톤급 잠수함,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장보고 2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보면은 그 어느 정도 호위함 정도 되는 급의, 즉 1,500에서 2,000톤급 정도 되는 그런 장비, 그런 그 함정에 대해 가지고서 요구하는 국가들이 상당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주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덱스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 이외에도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서울 에어쇼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FA50,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 이글 있죠. 이거는 아주 그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써왔던 그 서방 세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써왔던 게 이제 F5, 즉 타이거 2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50년 다 돼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제 거의 퇴출되는 그런 장비들이고, 그리고 이제 FA50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FA50이 지금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면서요. 시장의 흐름들도 좀 같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방산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우리가 또 나토의 국방비 증액과 또 유럽 쪽의 움직임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K 방산주들을 볼 때 눈여겨봐야 할 시장 자체가 좀 유럽뿐일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수주나 발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들도 있을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단순하게 나토 국가 회원국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주가 되긴 하는데 그 이외에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이 필리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데, 골든 이글 들고 갔는 13대 들고 갔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사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뭐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함정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K2 전차 가져간 건 이미 뉴스가 나와 있어서 아실 것이고, 그 이외에 K9 자주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육상 장비들, 특히 기갑 장비 부문에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매출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리핀 쪽에 관한 수주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중동 쪽에 관한 수주도 긍정적으로 좀 얘기 들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K방사는 그런 수주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그래도 큰 폭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K방산의 대표주잖아요. 네. 마이너스 5% 이상 낙폭을 그려내는데요. 이게 그냥 이제 너무 고점 부담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고점 부담감이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 이름과는 다르게 육해공 장비를 다 씁니다. 다 생산합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K9 자주포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전차는 이제 보통 로템하고 갈라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봐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시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에 관한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들과 추가적인 모멘텀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의 선호주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어떤 기업을 오늘 최선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보시면서요. 저희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최선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의 최선호 기업은 조금 시가총액이 작으면서도 그러면서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퍼스텍을 들고 왔습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후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방산 소부장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성그룹에서 특히 이제 그 방산 쪽으로 봤을 때 그 로봇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재료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테마로도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항공우주, 그다음에 무인화 장비, 그리고 기동화력 장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부장, 즉 소재라든가 부품들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그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이 어떤 회사라고 크게 만들어지는 완성품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항전에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FA50이 수출이 되거나 다른 그 여러 그 항공 장비들이 수출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퍼스텍 지금 자리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앞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호 기업으로 퍼스텍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글로벌 신약 시장, 비만약 다음에 블루오션은 무엇일까요? 제약주들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개막을 앞두고 있는 아스코 2025도 있고요. 또 최근에 뭐 기술 수출에 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 제약 섹터. 지금 현재 봤을 때 차세대 신약이라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그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당뇨 관련된 약들이 주였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것들이 주가 될 것이다. 특히나 이것이 왜 중요해졌냐 하면은 AI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전자를 다루는 기술들이 더 고도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이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한 차세대의 그 유전자 기술들을 이용하는 치료제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켓에서의 그 추산에 따르면은 2032년까지 했을 때 유전자 시장이 대략 한 5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이다. 즉 처음에 비교했을 때 비해 가지고 대략 한 7년 뒤에는 50조 원 이상의 그 시장을 가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유전자 침묵 그다음에 유전자 증강 그다음에 세포 대체 치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침묵이란 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몸에 만약에 발현이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쉽게 얘기해서 기형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불치병이 생길 수 있는 혹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 경우 이 유전자를 이 발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들 이게 첫 번째 유전자 침묵 치료였고 그 다음에 증강은 좋은 어떤 그 형질이 있을 때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제
치료제였고 그다음 세 번째는 세포 대체 치료 그래가지고 손상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정상인 것으로 대체를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이제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아주 중요하죠. 이 회사의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신약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 유전자 치료를 들어갈 거고 그 이외에 ABL 바이오라든가 LG노믹스 같은 이런 여러 유전자 치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더 뜰 수 있는 그런 여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 최근에 이제 바이오업계 차세대 먹거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생후 9개월 아기가 유전자 가위로 교정 치료를 했다라는 성공 사례들도 좀 전해오더라고요.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기술력에 관해서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가 있어 왔습니다.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펩타이드 즉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유전자를 잘라내고 하고 이제 붙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걸 했었는데 1세대에는 한 90종 정도가 있었는데 3세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보통 크리스퍼라고 부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가 지금 이제 AI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CCR5라고 부르는 기술까지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 돼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K바이오 업계 중에서 이 크리스퍼 가위를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그런 그 업체들이 다수가 이제 포진을 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라이센스 계약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세포 치료 관련한 공동 연구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봤을 때 이 단순하게 화학적인 분야보다는 이제는 이런 그 유전자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는 확실한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상당히 그 많은 임상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편하게 그리고 쉽게 좀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유전자 그 치료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 대신 한번 잘못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분야였는데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딱 이제 몇몇 기업들이 떠오르는데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물음표가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몇 기업들 좀 거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랩지노미스크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SD 바이오 센서 보통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렇군요.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유전자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폭을 해야 되는데 증폭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게 크리스퍼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플랫폼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 상당수가 아무래도 그 진단 키트 관련주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 저희가 또 언급해드린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몇몇 종목군들이 상승을 나타내는데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부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비만 관련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는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인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비만 치료제는 그동안 해가지고 GLP-1 방식을 네. 가지고 가는 신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이제 뭐 종근당이나 대웅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즉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가 그동안 밀었던 이 비만 치료제들의 부작용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끊으면 요요가 갑자기 더 크게 온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끊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맞자니 돈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가격이 경제성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신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GLP-1 관련된 의약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유전자 치료 관련해 가지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AI가 이 유전자 치료하고 같이 붙으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유전자에 조작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빨라졌고,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진단 키트가 빨리 메신저 RNA 방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AI를 이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유전자 치료 플랫폼들은 이제는 아무래도 테크주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를 또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전문가님 바로 최선호 기업 한번 여쭤보면서요.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종목 이제 CGN이죠. 예, 역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이면서 또 여러 가지 진단 관련되어 있는 키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대량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 등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과 증폭에 대한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00여 개의 연구소나 그다음에 제약회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이 현재 여기에 이제 멀티플렉스라든가 PCR 분석,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주,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오픈 AI에 관련돼 있는 것들 혹은 코파일럿으로 이용하는 그 여러 가지 AI 기술들하고 접목했을 때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높고, 여기 같은 경우 또 이제 스프링걸 네이처라는 회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랑 해서 삼각으로 현재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시즌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대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이전의 고점에 비했을 때 지금 거의 한 80%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젠을 이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나요? 뭐 일시적인 이제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보시는 시간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 3개월 정도 스윙으로 보신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단기로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저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 잡고서 거기서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현재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이 살짝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전체적인 반등이 들어온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략하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양한 투자 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좀 스윙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가격대도 좀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챙겨주셨습니다. 잘 소화하셔서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다양한 내용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금요일 국내 시장 오늘도 마감됐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지켜주는 듯 했지만 장 막판에 2,697포인트, 코스닥은 734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매도했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고요.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브리핑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아쉽게도 2,700포인트는 뭐 살짝 좀 깨는 것 같습니다. 2,697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좀 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되는 급상승세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4일 연속 양봉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00포인트를 오늘 깼다라는 건 큰 의미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2,700포인트를 뚫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2,700포인트를 한번 뚫었다라는 건 위쪽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시장으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뭐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예전처럼 1,400원 간다, 1,500원 간다 이런 느낌은 없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뭐 6월 3일이면 일단은 현재 정부의 컨트롤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수 시장에 대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끌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시장은 끝나고 다음 주의 시장이 어떻게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음 주에도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2일이고요. 그다음에 6월 3일이 또 휴무입니다. 그러다가 이틀 정도 장을 지나고 또 6월 6일 날 현충일로 휴무예요. 보통은 시장이 완벽하게 강력하게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장에는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휴무가 있으면 그런 휴무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쉬는 날에 대한 장이 쉬는 때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일단 6월 첫째 주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보여 드리자면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코스피 대형주 쪽하고 코스피 200 쪽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의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서 판단하기보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익 난 부분의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시다면 운송장비 쪽, 역시나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큰 점만 오늘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6천억 너무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과 목요일 날 3천억 이상씩 들어왔고요. 현재 선물은 좀 매도세가 잡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방지수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콜옵션에서 한 9천 계약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현물 파는 거에 대해서 괜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차분히 다음 주 시장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정말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시는 게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통해서 또 시장의 전략들 잡아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미국의 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의 관세 일시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요, 현지 시간으로 29일 1심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증시에는 상호관세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 관련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시장을 이끄는 뉴스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열어주시죠. 되돌아온 미 관세 부메랑.
시장의 불확실성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재밌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렇죠. 악재이겠죠, 시장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뭐 중국 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아마도 어저께는 미국 연방법원의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제동이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강제로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시장이 오늘처럼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아,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앵커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관세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계속 진행은 되지만 네. 그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시장의 충격은 이미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맞죠. 정확하게 보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 그러니까 관세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협상의 대상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는 관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자기네들 연방 법원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관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좀 이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조금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연방 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나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법원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마다 연방 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집권부에다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라는 게 있고 품목별 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품목별 관세는 괜찮은데 나라별로의 상호 관세를 한 근거를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냥 대통령의 힘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무역에 대한 이슈를 끌어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그거는 현재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무역 협상을 벌여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의 위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꼬집으면서 어저께 브레이킹을 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항소심을 걸어가지고 항소법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항소법원에서 맞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취소가 되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인데요. 제가 여기서 찝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현재 연방법원에서 얘기한 건 상호 관세입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의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합법적인 거고 연방법원 입장에선 전체적인 나라를 대상해서 하는 상호 관세는 불법인 겁니다. 근데 과연 이거는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똑똑한 분들, 그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걸 모르고 진행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호 관세를 일단 질러 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항소심을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크게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집권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은 제가 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라는 USTR이라는 법인부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가 미국의 보안에 대해서 자동차 조금 위험한데요? 철강 조금 위험한데요? 하면서 적합하게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만 나라별로의 상호 관세는 아직 USTR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렇게 질러 놓고 시간을 좀 번 다음에 아마도 한 1년 동안 지금 USTR에 요청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정설로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은 결론은 이겁니다. 앵커님께서 찝어주셨다시피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렇게 해프닝은 있었지만 바뀐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연방법원에 따라서 관세가 정지가 되더라도요. 무역 확장법이라는 게 또 있고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미국에 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관세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저의 견해고 그러면 현재 바뀐 게 없는데 계속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이유가 뭐냐라는 건요. 현재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라별로의 상호 관세는 조금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품목별 관세로 아마 무역 확장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쪽 미국에서도 현재 내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약간의 협상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꼭 해프닝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라기보단 어느 정도의 미국 내부에서도 좀 노이즈가 있는 관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관세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세 관련해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게 또 큰 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하나하나 체크해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눌리는 건지에 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 거겠죠, 전문가님? 일단 그러니까 오늘 모든 시세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시아 증시가 오늘 다 좀 안 무너지잖아요.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올라간 게 저는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 그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했지만 뭔가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거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닌데 시장은 이게 호재에 확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아시아 시장도 전체적으로 일본이나 중국도 다 눌러주는 걸 보면 어저께의 상승이 조금 이상급등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조계 대선 빅 이벤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새 정부 출범이 되면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때 수혜받을 업종들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상호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25%를 받았잖아요. 네. 그거는 거의 0%로 끝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보편 관세 10%만 남겨두고 25%에 대해서만 협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올려야 될 건 당연히 조선이겠죠. 조선이죠. 예, 왜냐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월요일 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내세워야 될 건 미국에서 혼자 만들 수 없는 반도체 산업도 또 올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건 조선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손바뀜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수급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3분기 내에는 분명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 오히려 협상이 잘 돼서 반도체 쪽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어느 정도의 미국과 타결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을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또 관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은 이제 협상 카드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지만 그간 또 주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전문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의 숨바뀜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 자체도 약간의 좀 찝찝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오늘 최선호 기업을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업들 집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형주 볼까요? 중소형주 볼까요? 전문가님. 지금 거래소가 더 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코스닥이 더 센 것 같으세요? 오늘은 코스닥이 약했잖아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셌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코스닥이 좀 네. 따라가는 느낌이죠. 예. 거래소는 소고, 네. 코스닥은 닭이죠. 네. 소고기가 좋으세요? 닭고기가 아, 좋으세요? 저는 닭 좋아하긴 하는데. 닭 좋아하세요? 소 좋아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래소가 많이 끌어주니까 코스닥이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예. 밑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거래소가 코스닥이 거래소를 따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많이 힘 끌어줬으니까. 맞추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메리트는 없어요. 네, 메리트는 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보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탄력이 없고 하이닉스를 들어가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좀 머리를 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늘 말씀드리는 반도체 소재 쪽, 그다음에 장비 아니면 부품단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로 찾아가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네. 들어볼게요. 선우기업. 네, 일단 선호 기업은 저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소페타시스가 너무 말이 많고 탈이 네, 많았던. 원래 제가 유상증자하고 이럴 때는 조금 많이 싫어했었는데 제2호 인수한다고 하고 근데 유상증자가 처음에 5,500억이었다가 그걸 줄였잖아요. 절반가량. 그래서 지금 이 이소페타시스가 주로 하고 있는 산업은 고다층 MLB라는 사업입니다. 이 MLB라는 게 그 야구 브랜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기판, 초록색 기판 있죠? 그거를 12단 내지 20단 정도 쌓아가지고 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용이 아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 HBM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건 뭐냐면 SK의 하이닉스랑은 조금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과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어떤 기판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 기판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예요. 근데 제가 왜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이 일어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린 역발상적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많이 파는 기업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의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요. 수출 비중이 95%입니다. 수출 비중이 95%고요. 거기에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품목별 관세 협상을 할 때 현재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에 관세를 매긴다,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많지만 만약에 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관세가 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협상이 된다면 저는 미국에다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소형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등치는 있지만 반도체 종목은 워낙에 이제 덩치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가볍게 좀 잘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좀 계속 거론을 했었던 제2호 인수에 관한 리스크들은 좀 완전히 소멸됐다고 마지막으로 보시는지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그거는 이제 아예 종료를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협상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2,500억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고다층 MLB에 대한 증설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리스크는 아예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종목군들 좀 집중을 해보시면서요. 시장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코스닥에 있는 또 종목군들도 같이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투자 전략들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크고 작은 이슈들 속에서 시장 다양한 변동성을 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피로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 푹 쉬고 오셔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